지독한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마구간. 그곳에 버려진 핏덩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품에 안았습니다. 천한 밥상을 함께 받으며 자란 아이가 훗날 만백성을 거느릴 나라님일 줄이야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미천한 양부모의 거친 손마디가 키워낸 위대한 제왕디.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한 기구한 운명과 피보다 진한 사랑의 대서사시가 시작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첩첩산중이라 겨울이 되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밖으로 나가는 길조차 찾기 힘든 외진 곳이었는데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의 말을 돌보며 살아가는 박씨, 영감과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지만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적막한 집안에 서로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말벗이 되곤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비록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으나 영감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마구간만은 언제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말들의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오더니 해가 지자마자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버린 밤이었습니다. 박씨 영감은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처럼 마구간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을 열고 나섰는데 밖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낡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마당을 가로지르던 영감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겨우 마구간 앞에 다다랐고 말들이 추위에 떨지는 않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마구간 안은 말들의 더운 입김과 집단 냄새가 섞여 바깥보다는 훈훈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는 다른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어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말들은 평소처럼 서서 자거나 여물을 씹는 대신 무언가를 애워싸듯 한 곳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보호하려는 듯 엄숙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영감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말들이 모여있는 구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호롱불을 비추자 그곳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친 지푸라기가 깔린 말, 여물통 안에 붉은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는 어린 생명이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물어다 놓은 것인지 아니면 눈보라를 피해 누군가 잠시 맡겨두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아이의 얼굴은 갓 피어난 복숭아꽃처럼 뽀얗고 고왔습니다. 영감은 혹시라도 아이가 깰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 올렸는데 아이는 낯선 인기척에도 울지 않고 그저 맑은 눈을 뜨고 영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영감은 밖에 매서운 추위에 아이가 상할까봐 서둘러 겉옷자락으로 아이를 감싸고는 허둥지둥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던 할멈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영감의 모습에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물었으나 영감은 말 한마디 못하고 품속의 아이를 아랫목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비단 포대기가 스르르 풀리자 그 안에서 나온 옥같이 고운 아이를 본 할멈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이불을 펴고 아랫목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두 노부부는 평생 아이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한 이 적막한 집에 귀한 생명이 들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서로의 얼굴과 아이를 번갈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멈은 부엌으로 달려가 급히 쌀을 씻어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어 방을 덮이며 솥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영감은 아이의 몸을 살피며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얼어붙은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는데 아이는 신기하게도 그 추운 마구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따뜻하고 건강했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는 일반 평민들이 쓰는 무명천이 아니라 귀한 집안에서나 쓴다는 부드럽고 윤기나는 비단이었고 포대기 안쪽에는 금실로 수놓아진 알 수 없는 문양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직감했지만 지금 당장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그 의문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풍겨오고 할멈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작은 그릇에 담아 들어오자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도 없이 손가락 끝에 미음을 묻혀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할멈의 손길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은 세상 어느 어머니 못지않게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아이가 미음을 받아 먹을 때마다 짓는 방긋거리는 미소에 노부부의 마음은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고 그동안 자식이 없어 서러웠던 지난날의 외로움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영감은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 아이가 하늘이 우리 부부에게 내려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방 안에 온기가 돌고 배를 채운 아이가 다시 스르르 눈을 감고 잠이 들자 영감과 할멈은 호롱불 심지를 낮추고 나란히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감, 이 깊은 산골 마구간에 어찌 이런 귀한 아이가 있었을까요? 누군가 버리고 간 걸까요? 할멈의 물음에 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리고 갔다기에는 포대기가 너무 귀하고 아이의 생김새가 범상치 않아. 필시 무슨 사연이 있어 잠시 몸을 피한 것이 아니겠소. 두 사람은 아이의 출생에 대해 온갖 추측을 해보았지만 뚜렷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고 다만 지금은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는 것이 자신들의 몫이라 여겼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지만 아이가 잠든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아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눈은 점점 더 높이 쌓여 마당의 장독대마저 하얗게 덮어버렸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막만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아이의 가슴팍 옷깃 사이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꺼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른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옥으로 만든 가락지였는데 그 빛깔이 어찌나 영롱하고 푸른지 좁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출 정도였습니다. 옷가락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으나 그를 모르는 까막눈인 영감과 할멈은 그저 그것이 귀한 물건이라는 것만 짐작할 뿐 뜻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할멈은 혹시라도 누가 볼까 두려워 얼른 옷가락지를 아이의 포대기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두고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자 온 세상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였고 영감은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길을 냈습니다. 마구간의 말들도 간밤의 일이 꿈이 아니라는 듯 기분 좋은 울음소리를 내며 영감을 반겼고 영감은 말들에게 평소보다 더 넉넉하게 여물을 주며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아이를 지켰구나. 고맙다. 참으로 고맙다. 영감이 말들에게 건네는 혼잣말은 허공으로 흩어졌지만 말들은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큰 눈을 껌뻑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할멈이 아이를 씻기기 위해 따뜻한 물을 데우고 있었는데 아이의 몸을 씻기면서 보니 아이의 왼쪽 어깨 뒤에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 7개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멈은 그 점을 보고 놀라 영감을 불렀고 영감 역시 그 기이한 점을 보고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옛말에 몸에 북두칠성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는 나라의 큰 인물이 된다던데 혹시 이 아이가 영감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절대 남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아이를 평범한 시골 아이로 키우되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던 끝에 복을 가지고 들어온 아이라는 뜻으로 복동이라 부르기로 하고 성은 자신의 성을 따박시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마구간에서 발견된 아이는 박복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노부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눈 속에 파묻혔던 마을 길도 조금씩 뚫리기 시작했고 이웃집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실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는 혹시라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나갈까봐 방문을 굳게 닫고 지냈지만 갓난아기의 옹알이 소리까지 완벽하게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웃집 젊은 아낙이 떡을 돌리러 왔다가 방 안에서 들리는 아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혹시 고양이라도 키우세요? 할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글쎄. 며칠 전 눈보라 치던 날 다친 산고양이가 들어와서 불쌍해서 좀 걷어주었네. 날 풀리면 산으로 보내야지. 안악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지만 할멈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복동이는 노부부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났는데 신기하게도 배고플 때나 용변을 볼 때 외에는 거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감이 마구간 일을 하고 돌아와 힘들어할 때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영감의 거친 손가락을 꼭 쥐어주며 방긋 웃어주어 영감의 피로를 씻어주곤 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젖동량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할멈은 쌀을 갈아 만든 미음과 콩을 삶아 으깬 물을 먹이며 아이를 살찌웠고 다행히 복동이는 잔병치레 하나 없이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밤이 되면 영감은 복동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말을 알아듣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복동이는 영감의 눈을 맞추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영민함을 보였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 떨어질 무렵 복동이는 벌써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며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마을에는 활기가 돌았지만 노부부는 복동이를 밖에 내놓지 않고 집 안에서만 키우느라 더욱 조심스러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필요한 것들은 늘어만 갔고 노부부의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로는 아이를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감은 마구간 일 외에도 산에서 약초를 캐거나 집신을 삼아 장터에 내다 팔며 돈을 마련하려 애썼고 할멈 역시 남의 집 바느질감을 받아와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방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복동이의 얼굴만 보면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이자 욕심 많기로 소문난 최 부자가 말을 맡기러 영감의 마구간을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는 거만한 태도로 영감에게 말을 건네며 마구간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마루 끝에 걸려있던 작은 아기 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복의 박영감, 자네 집에 웬 아기 옷인가? 늙은이 둘만 사는 집에 아이라도 생겼나? 최 부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영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먼 친척이 잠시 아이를 맡겨두고 갔습니다요. 곧 데리러 올 겁니다. 영감은 급히 둘러댔지만 최 부자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영감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다녀간 뒤로 마을에는 박영감네 집에 숨겨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첩의 자식이라 하고 어떤 이는 도둑 맞은 아이라 하며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냈지만 노부부는 귀를 막고 오직 복동이를 키우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복동이는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고 노부부는 변변한 잔치상은 차려주지 못해도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아이의 장례를 비는 조촐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돌잡이로 놓아둔 붓과 명주실, 엽전 중에서 복동이는 망설임 없이 붓을 집어들었고 이를 본 영감은 아이가 훗날 큰 학자가 되려나 보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붓을 쥔 아이의 손길이 어찌나 힘차고 단호한지 마치 장군이 칼을 쥐는 듯한 기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여름이 되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푸른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복동이는 틈만 나면 마구간으로 아장아장 걸어가 말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거칠기로 소문난 말들도 복동이가 다가가면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이고 복동이의 작은 손길을 받아들였고 복동이는 말에 다리를 껴안거나 꼬리를 만지며 까르르 웃곤 했습니다. 영감은 혹시나 아이가 말 뒷발에 채일까봐 노심초사하며 지켜보았지만 말들은 복동이를 자신들의 새끼처럼 보호하며 절대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영감은 이 아이가 짐승과도 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음을 깨닫고 복동이가 평범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감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날 저녁, 마을 입구 쪽에 낯선 스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비를 피하기 위해 영감네 처마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승복을 입고 삿갓을 쓴 노스님은 한눈에 보기에도 돌을 많이 닦은 분처럼 보였는데 영감은 비를 피하는 스님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물을 마신 스님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방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대뜸 영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주인장, 이 집에 아주 귀한 서기가 서려 있구려. 혹시 용이 머물고 있는 게 아니오?
영감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감추려 해도 빛나는 것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언젠가는 뚫고 나오는 법이지요. 허나 아직은 때가 아니니 부디 깊이 감추고 또 감추시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호련히 사라졌고 영감은 스님이 남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복동이가 자랄수록 그 총명함과 비범함은 감추려 해도 자꾸만 드러났고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에도 항상 대장 노릇을 하며 아이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마구간 도령이라 부르며 신기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근본 없는 아이라며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여 어른들의 칭찬을 이끌어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호사다마라 하였던가 평화롭던 노부부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박영감네 아이가 범상치 않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종으로 부리면 집안이 더 번성할 것이라는 엉뚱한 욕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영감에게 빌려준 적도 없는 빚을 핑계로 압박해오기 시작했고 마구간 운영권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박영감, 자네가 나이를 먹더니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내 마구간을 비워주든지 아니면 그 똘똘하다는 아이를 내게 보내 잔심부름이나 시키게. 최 부자의 억지 주장에 영감은 억장이 무너졌지만 힘없는 소장농의 처지라 대놓고 반항할 수도 없어 속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할멈은 복동이를 끌어안고 절대 보낼 수 없다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고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부모의 속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5살이 된 복동이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다가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자 복동이는 고개를 들어 맑은 눈망울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개미들도 저렇게 힘을 합쳐 큰 먹이를 나르는데 왜 사람들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건가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말에 영감은 말문이 막혔고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동이는 이미 세상의 부조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감은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을 큰 인물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잠자리에 누운 영감과 할멈은 복동이를 사이에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감, 최 부자가 내일 사람을 보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엄포를 놓았어요. 어쩌면 좋죠? 할멈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감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우리 복동이는 하늘이 주신 아이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것이네. 두 사람의 결연한 다짐 속에서도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고 창밖의 달빛만이 그들의 시름 깊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구간의 말들도 주인의 근심을 느꼈는지 밤새도록 푸르르거리며 잠들지 못했고 산골 마을의 밤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강보에 쌓여있던 핏덩이 복동이는 어느새 씩씩하고 총명한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와 노부부의 지극한 사랑을 먹고 자란 덕분인지 복동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클 만큼 체격이 건장했고 얼굴에서는 귀티가 흘러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마을 사람들 눈에 확 띄었습니다. 복동이는 효성이 지극하여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 마구간 청소를 도맡아 했고 어머니가 힘들어할까봐 무거운 물동이도 번쩍번쩍 들어 나르곤 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그런 복동이를 볼 때마다 박영감네 집에 복덩어리가 굴러들어왔어. 저 아이는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커질수록 박영감의 가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이의 비범함이 너무 일찍 세상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복동이의 재주는 단순히 힘이 세거나 일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는데 특히 글을 익히는 능력은 가히 신동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서당에 다닐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동이는 서당 너머로 들려오는 글 읽는 소리만 듣고도 천자문을 줄줄 외우고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내려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서당 훈장님이 흙바닥에 쓰인 복동이의 글씨를 보고 깜짝 놀라 불렀는데 복동이가 대답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논리 정연하고 깊이가 있어 훈장님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장님은 박영감을 따로 불러 이 아이는 산골에 묻혀있을 제목이 아닙니다. 비록 형편이 어렵더라도 글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영감은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글을 알면 알수록 세상에 나아가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러면 숨겨진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영감은 밤마다 남몰래 가슴을 쳐야만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 가장 넓은 땅과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가진 최 부자는 날이 갈수록 심술이 늘어만 가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재종 부리듯 하며 소작료를 가혹하게 걷어갔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비위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마을 사람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최 부자에게는 복동이와 동갑내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게으르고 둔한 데다 심성이 고약하여 동네 아이들을 괴롭히는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의 아들이 최고라고 믿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복동이 칭찬을 늘어놓는 통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천한 마구 간직이 자식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다들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야. 최 부자는 애써 복동이를 깎아내리며 무시하려 했지만 서당 훈장님조차 자신의 아들보다 복동이를 더 아끼는 눈치라 질투심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마을에는 예기치 못한 소동이 벌어졌는데 최 부자가 큰맘 먹고 장터에서 사온 사나운 말 한 필이 고삐를 풀고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검은 말은 성질이 어찌나 포악한지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도 제어할 수 없었고 닥치는 대로 밭을 짓밟고 뒷발질을 해대며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집 안으로 숨거나 나무 위로 올라가 피했고 최 부자조차 겁에 질려 멀찍이서 발만 동동 구르며 누구든 저 미친 말을 잡는 사람에게는 쌀 한 가마니를 주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성난 말의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고 말은 점점 더 흥분하여 마을 한가운데 있는 우물가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미처 피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어 자칫하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복동이가 바람처럼 나타나 날뛰는 말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침착한지 보는 이들의 숨을 텄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아, 위험해, 어서 피해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복동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금방이라도 복동이를 들이받을 것 같던 말이 복동이의 깊은 눈빛과 마주하자 거짓말처럼 멈칫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겁먹은 기색 하나 없이 손을 뻗어 말의 콧잔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무어라 속삭였고 그러자 그 사납던 말이 순한 양처럼 고개를 숙이고 복동이의 어깨에 머리를 비비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탄성을 질렀고 최 부자 또한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이웃마을까지 퍼져나가 복동이는 말을 다루는 신동으로 불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박영감네 아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이 일이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님을 직감하고 복동이를 불러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나서지 않아도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었다. 앞으로는 절대 남들 앞에서 재주를 뽐내지 말거라. 영감의 호통에 복동이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눈가에 맺힌 걱정과 두려움을 읽고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은 그날 밤 마구간에 들어가 말들에게 여물을 주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의 기운이 너무 강해 이 좁은 산골에 가둬두기가 힘들구나. 하늘이시여 부디 우리 복동이를 굽어 살펴주옵소서. 복동이의 활약에 자존심이 상한 최 부자는 쌀 한 가마니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복동이가 자신의 귀한 말에 삿된 술법을 썼다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며 사람들에게 그놈이 어린 나이에 짐승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재주를 가졌으니
나중에 마을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야 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최 부자의 끈질긴 이간질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감쌌지만 몇몇 귀 얇은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박 영감네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인심이 최 부자의 새치여 때문에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고 노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미묘하게 달라진 태도를 느끼며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최 부자는 본격적으로 박 영감네를 괴롭히기 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 영감이 살고 있는 집터와 마구간이 원래 자신의 조상 땅이었다는 억지 문서를 만들어 들이밀며 그동안 밀린 도지남의 논밭을 빌려 부친 대가를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영감, 자네가 이 땅에서 산 지가 벌써 몇 해인가. 그동안 공짜로 살게 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장 밀린 돈을 내놓든가 아니면 집을 비우고 나가게. 최 부자의 날벼락 같은 통보에 영감은 눈앞이 캄캄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그 큰 돈을 마련할 길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감이 사정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최 부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음흉한 속내를 드러내며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정돈이 없다면 방법이 하나 있긴 하지. 자네가 애지중지하는 그 복동이란 놈을 내 집에 머슴으로 보내게. 내 아들 녀석 말동무나 시키고 마구간 일이나 거들게 하면 빚을 탕감해주겠네. 최 부자의 진짜 목적은 땅값이 아니라 총명한 복동이를 데려다가 평생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영감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힘없는 소장농이 대지주인 최 부자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 가슴만 쥐어뜯었습니다. 할멈은 이 소식을 듣고 알아누웠고 집안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복동이는 어린 마음에도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이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복동이는 한밤중에 몰래 마구간으로 가서 말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없어져야 아버지가 편안해지실까? 내가 최 부자 댁에 가면 우리 집은 무사할 수 있을까? 말들은 슬픈 눈으로 복동이를 바라보며 낮은 울음소리로 위로했지만 복동이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슬픔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복동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힘을 길러 이 억울함을 풀고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실 것이다. 두고 봐라, 최 부자. 소년의 눈빛은 더 이상 천진난만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무사의 눈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독촉이 날로 심해지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한동안 보이지 않던 낯익은 노스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7년 전 비 오는 날 밤, 영감에게 아이를 깊이 감추라라고 조언했던 바로 그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더욱 낡은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님 앞을 막아서며 엎드려 절했습니다. 스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 악독한 부자가 아이를 빼앗아가려 합니다. 제 목숨은 버려도 좋으나 저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영감의 간절한 호소에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영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때가 가까워 오니 막아 끼는 법이지요. 허나 두려워 마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법이니. 스님은 영감의 집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품속에서 낡은 서찰 하나를 꺼내 영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훗날 위기에 처했을 때 펼쳐보게 하시오. 그리고 당분간은 죽은 듯이 엎드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최 부자의 욕심이 하늘을 찌르면 반드시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스님은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표표히 사라졌고 영감은 스님이 준 서찰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서찰에는 겉면에 붉은 인주로 비밀하는 글자만 하나 적혀 있을 뿐 봉해져 있어 내용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영감은 이 서찰이 복동이의 운명을 지켜줄 부적이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최 부자는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 박영감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소집하여 박영감이 내 땅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근본 없는 아이를 데려다 키우며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고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평소 최 부자의 눈치를 보던 마을 이장과 몇몇 사람들은 최 부자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박영감을 비난했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마을 분위기는 흉흉해졌고 아이들은 부모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복동이를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네 아빠가 도둑이라며. 너는 주워온 자식이라며. 아이들의 놀림에 복동이는 입을 꾹 다물고 참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 영감네 집에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할멈이 충격으로 몸져 누운 사이 최 부자가 보낸 하인들이 들이닥쳐 마구간의 말들을 강제로 끌고 가려 한 것입니다. 밀린 빚 대신 말이라도 가져가야겠다. 하인들이 행패를 부리며 말 고삐를 잡아당기자 순하던 말들이 갑자기 난폭하게 날뛰며 하인들을 위협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러났지만 마구간은 난장판이 되었고 박영감은 하인들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마당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복동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무서운 기세로 하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남의 집에 들어와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12살 소년의 외침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우렁찬 목소리에 하인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복동이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는 듯했고 그 기세에 눌린 하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최 부자가 대문 밖에서 씩씩거리며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이놈, 네가 감히 어른에게 대들다니. 관아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최 부자는 지팡이를 들어 복동이를 때리려 했지만 복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마른 번개가 쿠르릉하고 치더니 갑자기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사람들은 당황했고 최 부자 역시 기이한 기운에 눌려 지팡이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복동이는 빗줄기를 맞으며 서 있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찜찜한 기분이 들어두고 보자 내일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내 놈들을 쫓아내고 말 테다 라고 소리치며 하인들을 이리고 황급히 돌아갔습니다. 비에 젖은 채 마당에 남겨진 영감과 복동이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영감은 복동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고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할멈은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울먹였고 빗소리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감추려는 듯 더욱 거세게 지붕을 때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횡포가 너무 심했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박 영감네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방 안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 부자가 관아에 고발하면 꼼짝없이 집을 뺏기고 옥살이를 하거나 복동이를 뺏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감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7년 동안 숨겨두었던 붉은 비단, 포대기와 옷가락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영감은 할멈과 복동이를 불러앉히고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잘 듣거라. 너는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다. 7년 전 눈 내리는 밤 마구간 여물통 안에서 너를 발견했단다. 영감의 고백에 복동이는 놀란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차분한 표정으로 영감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영감은 아이가 입고 있던 비단옷과 옷가락지 그리고 스님이 주고 간 서찰을 복동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물건들이 네 친부모를 찾을 단서가 될 것이다. 최 부자가 내일 관아 포졸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너는 이 물건들을 가지고 마을을 떠나거라. 우리는 늙어서 괜찮지만 너는 잡히면 평생 종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영감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를 키워주신 두 분을 두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죽더라도 함께 죽고 살더라도 함께 살겠습니다. 복동이의 효심 깊은 말에 할멈은 복동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영감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집 안에서는 세 식구의 눈물겨운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최 부자의 사랑방에서는 최 부자가 관아의 이방을 불러 술상을 차려놓고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 어른, 내일날이 밝는 대로 박 영감네를 잡아들이시오. 죄목은 도둑질로 하면 될 것이오. 내 집에 있던 귀한 물건이 없어졌는데 아무래도 그 집 아이 짓인 것 같소. 최 부자는 이방에게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건넸고 이방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최 부자 어른. 내일 아침이면 박 영감네는 초주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똘똘하다는 아이놈도 부자 어른 댁으로 넘겨드리지요. 두 사람의 더러운 음모가 무르익어가는 동안 마을 밖 산길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말발굽 소리가 어둠을 뚫고 점점 마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어귀에 관아의 포졸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박 영감네 집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며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박 영감네 집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마구간의 말들도 주인의 불행을 예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가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박 영감이 결연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복동이가 비단 포대기를 가슴에 품은 채 비장한 눈빛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이놈들, 썩 나오지 못할까? 관아에서 나왔다. 포졸 대장의 고함 소리가 새벽의 고요를 깨뜨리며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최 부자는 포졸들 뒤에서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박 영감, 이제 내 놈의 운명도 끝이다. 순순히 오라를 받아라. 최 부자의 조롱 섞인 말에 영감은 입술을 깨물었고 복동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깨졌고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파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 영감과 복동이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당으로 들이닥친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는 평화롭던 박 영감네 집의 고요를 산산조각 내버렸고 마구간의 말들조차 공포에 질려 히힝거리며 발을 구를 정도로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최 부자의 사주를 받은 포졸 대장은 다짜고짜 박 영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 이놈, 관아의 물건을 훔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더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도둑으로 몰린 박 영감은 숨이 막혀 흑푸거리면서도 나으리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습니다 라고 호소했지만 이미 돈에 눈이 먼 포졸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는 다른 포졸들이 살림살이를 마구잡이로 집어던지고 부수며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었는데 깨진 항아리 조각과 쏟아진 콩들이 마당에 흩어지는 소리는 마치 영감 부부의 무너지는 마음처럼 비통하게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던 할멈은 영감이 험한 꼴을 당하는 것을 보고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우리 영감은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할멈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메아리 쳤지만 포졸은 귀찮다는 듯 발길질을 하여 할멈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할멈을 본 복동이의 눈에서는 순간 시뻘건 불꽃이 일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고 포졸 대장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12살 소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위험 있는 기운을 뿜어내는 복동이의 모습에 멱살을 잡고 있던 포졸 대장조차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죄 없는 노인을 핍박하는 것이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가 할 짓입니까? 복동이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찼고 그 눈빛은 가을 서리처럼 매서워 주변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복동이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서서 이죽거렸습니다. 오호라, 이놈이 바로 그 훔친 물건을 숨기고 있다는 놈이구나. 어린 놈이 눈을 부라리는 꼴을 보니 아주 싹수가 노랗구나. 최 부자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보내 복동이를 포박하라고 지시했고 포졸들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복동이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품속에 안고 있던 비단 포대기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복동이의 팔을 낚아채며 품에 있던 포대기를 강제로 뺏으려 들었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와중에 포대기의 매듭이 풀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붉은 비단옷과 함께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가 흙바닥에 떨어져 구르자 구름 사이로 비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신 광채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옷가락지에 꽂혔고 특히 최 부자의 눈은 탐욕과 놀라움으로 커다랗게 확장되었습니다. 시골 구석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아니 감히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귀한 쌍가락지였는데 그 표면에는 일반 백성은 쓸 수 없는 봉황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잽싸게 몸을 날려 흙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와 비단 옷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떨리는 손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단 옷의 깃 안쪽에는 금실로 수셔자와 복풀자가 수놓아져 있었고 옷가락지 안쪽에는 왕실을 상징하는 작은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은 단순히 비싼 물건이 아니라 왕실의 물건이거나 그에 준하는 높은 신분의 징표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순간 최 부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물건을 관아에 바쳐 공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은폐하고 이들을 죽여 후환을 없앨 것인가?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왕실의 핏줄이라면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횡포가 드러나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공포는 곧 사리로 바뀌었고 최 부자의 얼굴은 악귀처럼 일그러지며 더욱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는 물건들을 자신의 품에 감추며 포졸 대장에게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것 보시오. 이것들은 대역죄인들이나 가질 법한 흉물들이오. 이놈들이 역적 모의를 꾸미고 있었던 게 분명하오. 당장 이놈들을 묶어서 입을 막고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하오. 최 부자의 억지 주장은 도를 넘었지만 이미 돈을 받은 포졸들은 최 부자의 말에 동조하며 사태를 더욱 험악하게 몰고 갔습니다. 역적이라니, 감히 나라를 뒤엎으려 했다니, 이놈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 포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박영감과 할멈, 그리고 복동이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씩 박영감네 집 주변으로 모여들었지만 역적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에 겁을 먹고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박영감네가 역적이라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최 부자가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 박영감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할멈은 기절하여 바닥에 늘어졌습니다. 복동이는 쓰러진 부모님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쏟아지는 매질을 견뎌냈는데 그의 등과 어깨는 찢어지고 피멍이 들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복동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라 힘없는 부모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품속의 옷가락지를 만지작거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들을 지금 당장 죽여서 산속에 묻어버리고 이 물건들은 녹여서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최 부자는 포졸 대장에게 귓속말을 하며 더 큰 돈을 줄 테니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청탁했습니다. 포졸 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놈들을 굴비 엮듯 엮어서 마을 뒤편 야산으로 끌고 가라. 거기서 죄를 묻겠다. 포졸들은 거친 밧줄로 박영감과 복동이의 손발을 꽁꽁 묶어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복동이의 품속에서 툭 하고 떨어진 낡은 서찰 하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7년 전 노스님이 주고 갔던 붉은 인주로 비비 자가 적힌 그 서찰이었습니다. 손이 묶인 복동이는 서찰을 집을 수 없어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박영감은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그 서찰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복동아, 저것을 펴보아야 한다. 영감의 신음 섞인 목소리에 복동이는 몸을 비틀어 서찰 쪽으로 기어갔지만 포졸 하나가 발로 서찰을 밟아 뭉개버리려 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부터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하더니 콩 볶는 듯한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천둥 소리인가 싶었던 그 울림은 점점 더 규칙적이고 거대한 굉음으로 바뀌어 마을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필의 말들이 전력을 다해 달릴 때 나는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산골 마을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거대한 진동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웅성거렸고 포졸들조차 하던 짓을 멈추고 마을 어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자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대체 무슨 일이냐? 산적대라도 내려오는 것이냐? 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산적대의 무질서한 소란과는 달리 잘 훈련된 군대의 행진처럼 질서정연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고
마을 어귀의 흙먼지 속에서 휘날리는 깃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깃발에는 왕실의 호위무사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황금색 용문양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금군이다. 한양에서 금군이 내려왔다. 마을 노인 중 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고 그 소리에 최부자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금군이 이 첩첩산중까지 내려올 일은 영모가 있거나 왕의 행차가 있을 때뿐인데 지금 상황은 그 어느 쪽이든 최부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최부자는 다급하게 포졸들에게 어서 이놈들을 끌고 가, 어서 라고 소리쳤지만 포졸들은 이미 겁에 질려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광장으로 들이닥친 기마대는 박영감네 집 쪽으로 말머리를 돌려 질풍처럼 달려왔습니다. 선두에 선 장수는 검은 철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는데 그 위엄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말들이 멈춰서며 내뿜는 거친 숨소리와 말발굽이 땅을 찍는 소리에 마을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장수는 말 위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난장판이 된 마당을 훑어보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묶여있는 박영감과 복동이 그리고 그들을 짓밟고 있던 포졸들과 최부자를 차례로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부자는 덜덜 떨며 앞으로 기어나와 넙죽 엎드렸습니다. 장군님,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마을의 유지 최가입니다. 지금 막 역적 모의를 한 흉악범들을 잡아들이던 참이었습니다. 최부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죄를 덮어씌우려 발악했습니다. 이놈들이 왕실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들입니다. 제가 충정으로 나라를 위해 최부자가 품속에서 옷가락지와 비단옷을 꺼내 보이며 알량한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찰나 장수의 눈빛이 번뜩이며 최부자의 손에 들린 물건에 고정되었습니다. 장수는 말에서 뛰어내리듯 내려 최부자 앞으로 다가갔고 거친 손길로 최부자의 손에서 옷가락지를 낚아챘습니다. 장수는 옷가락지를 확인하자마자 손을 부들부들 떨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10년을 찾아 헤매던 왕실에 잃어버린 옥새가 여기 있다. 장수의 외침에 뒤따르던 병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고 최부자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수는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있는 복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 하지만 그 속에서도 빛나는 형형한 눈빛. 장수는 복동이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겹쳐보았는지 천천히 복동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포졸들은 기겁하여 길을 터주었고 복동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다가오는 장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장수가 굵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묶인 몸을 꼿꼿이 세우며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복동이라 합니다. 장수는 복동이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복동이의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왼쪽 어깨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복동이가 움찔하며 몸을 피하려 했지만 장수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옷깃이 젖혀지자 그곳에는 할멈이 목욕시킬 때마다 보았던 북두칠성 모양의 붉은 점 7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점을 본 순간 장수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위풍당당하던 장군이 일개 시골 소년 앞에 무릎을 꿇자 최부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숨이 퍼질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뒤따라온 수십 명의 병사들도 장군의 행동을 보고 일제히 말에서 내려 복동이를 향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군사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는 장관이 펼쳐졌고 장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전하, 소신, 늦게 찾아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왕자님을 이제야 뵙습니다. 그 우렁찬 외침은 산골짜기를 타고 메아리쳐 하늘까지 닿을 듯 했습니다. 최부자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기절할 듯 쓰러졌고 포졸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박영감과 할멈은 멍하니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다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아이가 왕자라니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만은 놀라지 않은 듯 7년 전 스님이 남기고 간 서찰이 밟혀 찢어진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소년의 눈망울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껏 보지 못한 제왕의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은 무릎을 꿇은 채 복동이의 포박을 풀기 위해 단검을 꺼내 들었고 최 부자는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려 엉금엉금 기어갔지만 이미 병사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복동이가 왕자님이래, 세상에 이런 일이, 라며 감탄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지려는 찰나 복동이는 풀려난 손으로 가장 먼저 쓰러져 있는 박영감과 할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흙 묻은 그들의 옷을 털어주며 장군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나를 낳아주신 분은 아니나 낳아주신 분보다 더 귀하게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이요. 이분들에게 예를 갖추시오. 12살 소년의 명령에 장군은 고개를 숙이며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서 또 다른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화려한 가마와 문관들이었습니다. 조정의 높은 대신들이 왕의 명을 받고 왕자님을 모시러 온 것입니다. 좁은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나라의 중심이 된 듯 소란스러워졌고 복동이를 둘러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복동이는 정든 부모님과 마을을 떠나 낯선 궁궐로 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간 숨겨져 왔던 출생의 비밀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극적인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장관 앞에서 산골 마을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먼저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복동이의 차분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복동이는 자신에게 예를 갖추는 장군을 향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장군, 일어나시오. 나는 구중궁궐의 법도는 모르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은 알고 있소. 내 부모님이 아직 흙바닥에 앉아 계시니 이분들을 먼저 편안히 모시는 것이 순서일 것이오.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기품과 효심에 장군은 감복하며 다시 한번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장군은 급히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박영감과 할멈을 부축하게 했고 흙투성이가 된 멍석을 치우고 깨끗한 비단 방석을 가져와 깔도록 했습니다. 평생 흙바닥과 거친 멍석 위에서 살아온 노부부는 난생 처음 앉아보는 비단 방석이 가시방석인 양 안절부절 못했지만 복동이가 따뜻한 눈빛으로 안심시키자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군은 그제야 복동이 앞에서 정중하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조정의 간신들이 득세하여 영모를 꾸몄을 때 중전마마께서는 갓 태어난 왕자님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머금고 궁 밖으로 빼돌리셨습니다. 그때 왕자님을 모시던 나인들이 추격자들을 피해 왕실 목마장의 짐수레에 왕자님을 숨겼는데 눈보라가 치던 밤 수레가 길을 잃고 흩어지면서 왕자님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말았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희는 7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며 왕자님을 찾아 헤맸으나 하늘이 무심한 듯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야 왕실의 명마가 이 산골 마을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마구간의 말들이 왕자님을 지켰다니 이는 필시 하늘이 왕실의 혈통을 보전하려 내리신 기적이옵니다. 장군의 설명이 끝나자 박영감은 그제야 7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 마구간의 말들이 왜 그토록 신성하게 아이를 애워싸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말들조차 자신들의 주인을 알아보고 지키려 했던 충심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상황은 급변하여 서슬퍼렀던 최부자와 포졸들의 처지는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되었습니다. 장군은 서늘한 눈빛으로 최부자를 노려보며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왕실의 보물인 옷가락지를 탐하고 왕자님을 핍박하였으며 죄 없는 백성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너 같은 탐관오리와 토호들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으니 나라가 어지러운 것이다. 장군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들자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칼날에 최부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두무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장군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저 무지하여. 최 부자의 비굴한 변명에 장군은 칼을 높이 쳐들며 당장이라도 목을 벨 기세였으나 그때 복동이가 조용히 손을 들어 장군을 제지했습니다. 멈추시오. 내 비록 왕실의 핏줄이라 하나 10년을 이 마을에서 자랐소.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이곳을 피로 물들이고 싶지 않소. 복동이의 만류에 장군은 멈칫하며 칼을 거두었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렸습니다. 복동이는 떨고 있는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 부자, 당신의 죄는 목숨으로 갚아도 모자라나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을 터이니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소. 허나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은 땅과 재물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고 당신 가족은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이곳에 발을 붙이지 마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요. 복동이의 판결은 지엄하면서도 자비로웠습니다. 최 부자는 감지덕지하여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내려가는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포졸들 역시 관복을 벗기고 곤장을 쳐서 쫓아보내니 마을을 짓누르던 검은 그림자가 일순간에 걷히고 밝은 햇살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숨죽였던 환호성을 터뜨리며 박영감네 마당으로 모여들었고 복동아, 아니 왕자님, 정말 장하십니다라며 칭송했습니다. 그동안 복동이를 놀렸던 아이들도 수군거렸던 어른들도 모두 복동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복동이는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우리는 모두 한 마을 식구가 아닙니까? 지난 일은 잊으십시오라고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소란이 정리되자 장군은 병사들에게 명하여 난장판이 된 박영감네 집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금군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깨진 항아리를 치우고 무너진 담장을 쌓고 마당에 흙을 고르는 모습은 참으로 진귀한 풍경이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달려와 힘을 보탰고 아낙네들은 각자 집에서 쌀과 반찬을 가져와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왕자님을 키워주신 댁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잔치를 열어야지.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감과 할멈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서로의 볼을 꼬집어보며 허허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는 어느덧 중천을 지나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노을이 붉게 물들자 초가집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푸짐한 음식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산의 진미는 아니었으나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갖가지 나물과 전들이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졌습니다. 복동이는 상석에 앉으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박영감과 할멈 사이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떠나기 전에 두 분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습니다. 이 밥이 궁궐의 수라상보다 더 그리울 것입니다. 복동이가 직접 밥을 떠서 노부부의 숟가락 위에 올려주자 할멈은 목이 메어 밥을 넘기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어디에 있든 두 분은 제 부모님이십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 하지 않습니까? 복동이의 위로의 할멈은 애써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병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져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장군 역시 갑옷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박영감에게 술 한 잔을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르신, 왕자님을 이토록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은혜는 왕실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기억할 것입니다. 박영감은 황송하여 몸 둘바를 몰라 하면서도 평생 처음 받아보는 대접과 인정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복동이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마구간에는 어느새 왕실에서 가져온 명마들과 원래 박영감이 돌보던 말들이 함께 어우러져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다가가자 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려 복동이를 바라보았고 복동이는 가장 오랫동안 정을 나눈 늙은 말의 목을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살렸구나. 너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얼어 죽었거나 짐승의 밥이 되었을 것이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마른 커다란 눈망울을 껌뻑이며 복동이의 볼에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 주었고 복동이는 말의 갈기를 비껴주며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병사들은 집 주변에 불침번을 서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고 호롱불 아래 박영감 부부와 복동이 그리고 장군과 몇몇 대신들이 둘러앉았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복동이는 궁으로 떠나야 했기에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해야 했습니다. 왕자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전하께서 병환이 깊으셔서 왕자님을 뵙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십니다. 대신의 말에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박영감 부부에게로 향했습니다. 알겠소. 허나 내 부모님을 이 산골에 홀로 두고 갈 수는 없소. 두 분을 함께 모셔가게 해주시오. 복동이의 단호한 요구에 대신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궁궐 법도상 평민을 함부로 궁에 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영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복동아, 아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궁에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우리는 여기가 편하다. 흙냄새 맡으며 살던 사람은 흙을 떠나면 병이 나는 법이다. 할멈 역시 박영감의 말을 거들며 복동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걱정은 말고 너는 가서 훌륭한 임금님이 되어라. 네가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효도다. 가끔 소식이나 전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다. 노부부의 진심 어린 사양에 복동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지만 그들의 뜻이 확고함을 알고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있던 장군이 나서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왕자님, 두 분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기 어려우시다면 나라에서 이 마을을 특별히 관리하고 두 분께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넉넉한 전답과 노비를 내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방 관아에 명하여 수시로 안부를 살피게 하겠습니다. 복동이는 그 제안이 최선임을 받아들이며 박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분하다. 너무 과분해. 우리는 그저 네가 건강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욕심 없는 노부부의 모습에 장군과 대신들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가물거리고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동이는 할멈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할멈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복동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투박하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노랫소리에 복동이의 눈꺼풀은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이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부디 우리 복동이가 험한 궁궐 생활을 잘 견뎌내고 백성을 사랑하는 성군이 되게 해주소서. 그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던 하루가 지나고 마구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며 깊은 밤속으로 침잠에 들어갔습니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있었고 그중 북두칠성은 유난히 밝은 빛을 내뿜으며 복동이가 잠든 초가집 지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내일 펼쳐질 새로운 운명을 축복이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자란 아이가 왕이 된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운 노부부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기도 전 산골 마을의 새벽 공기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도 맑았으며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가지 끝에는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는 듯했습니다. 박영감의 집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떠날 채비를 서두르는 사람들로 분주했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설명하기 힘든 적막과 무거운 슬픔이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궁에서 내려온 나인들은 밤새 지어 올린 비단 골룡포를 복동이에게 입혔는데 소매 끝에 금실로 수놓아진 용무늬가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지만 복동이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복동이는 화려한 비단옷이 몸에 감길 때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무명옷에 거칠지만 따뜻했던 감촉이 그리워 자꾸만 옷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멈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고
영감은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하늘만 올려다보며 흐르는 세월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박 영감네 집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손에는 복동이에게 줄진 감자며 옥수수, 곶감 같은 소박한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마구간 도령이라 부르며 스스럼 없이 대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나라님도 모시는 왕자님이 되었으니 다들 어려워하며 멀찍이 서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한 배웅의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의복을 갖춰 입고 방에서 나와 마루에 섰는데 그 위풍당당한 모습은 영락없는 왕손의 기품을 뿜어내고 있어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곧바로 돛돌 아래로 내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마루에 걸터 앉은 박 영감과 할멈을 향해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이는 왕자의 신분으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으나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진심 어린 효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신 은혜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저를 길러주셨으니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오나 제 마음은 언제나 이 산골 초가집 아랫목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복동이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고 그 말을 듣는 박영감의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을 뻗어 복동이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주름진 손으로 복동이의 고운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가거라. 가서 큰 뜻을 펼치거라. 너는 이제 우리만의 자식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야 할 몸이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말고 배고픈 백성이 없는지 춥게 자는 아이는 없는지 살피는 성군이 되어야 한다. 영감의 당부는 뼈에 사무치는 가르침이었고 복동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할멈은 복동이의 두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한 채 마치 갓난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어미의 심정으로 신신당부했습니다. 궁궐밥이 아무리 맛있다 한들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 소용없다. 밤에 이불 걷어차지 말고 따뜻하게 자야 한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보고 싶더라도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우리는 네가 잘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것이다. 할멈의 소박하지만 절절한 사랑의 복동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할멈 품에 안겼습니다. 장군과 대신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눈시울을 붉히며 이 아름답고도 슬픈 이별의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마국간의 말들도 주인이 떠나는 것을 아는지 길게 울음을 토해내며 슬픔을 더했습니다. 마침내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자 복동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화려한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박영감과 할멈은 대문 밖까지 따라 나섰고 가마가 마을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까치발을 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행렬 뒤로 마을 사람들의 환송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노부부의 귀에는 오직 복동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인사말만이 맴돌았습니다. 행렬이 완전히 사라지고 흙먼지가 가라앉은 뒤에도 두 사람은 한참이나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고 찬 바람이 그들의 텅 빈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집안은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복동이의 온기가 사라진 방은 뇌판이 넓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복동이가 떠나고 며칠 뒤 조정에서는 약속대로 박영감 부부에게 큰 상을 내려보냈습니다. 관아의 이방이 직접 찾아와 비단과 쌀가마니 그리고 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을 만큼의 넉넉한 전답 문서를 전달했고 노부부를 수발들 하인들도 보내주었습니다. 또한 횡포를 부리던 최부자 일가는 마을에서 쫓겨나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땅의 일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네 덕분에 우리 마을에도 볕이 든다며 기뻐했고 노부부를 마을의 큰 어른으로 모시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과 할멈은 나라에서 내린 비단옷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하인들은 돌려보내거나 밭일을 돕게 하고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밥을 지어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박영감은 마을 회관을 찾아가 나라에서 받은 쌀의 절반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복동이가, 아니 왕자님께서 마을 어르신들과 동무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니 다 같이 나누어 드십시다. 영감의 욕심 없는 나눔에 마을 인심은 더욱 후해졌고 박영감네 집 사랑방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로 북적이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할멈은 밤마다 마당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북두칠성을 바라보며
비는 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 우리 복동이가 궁궐의 시기와 모함을 피해 무사히 보위에 오르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이 되게 하소서. 할멈의 기도는 어머니의 사랑 그 자체였기에 아마도 하늘에 닿아 별들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지났고 계절은 돌고 돌아 또다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양에서는 늙은 왕이 승하하고 잃어버렸던 왕자 복동이가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새 임금은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을 풀어주며 가난한 노인과 고아들을 위한 구휼기관을 늘리는 등 선정센정을 베풀어 만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산골 마을까지 전해진 소문에 따르면 임금님은 화려한 연회보다는 신하들과 밤새워 나라씨를 의논하기를 즐기고 흉년이 들면 자신의 수라상 반찬 가짓수를 줄이며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했습니다. 박영감과 할멈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을 뿐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그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박영감네 집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감이 놀라 문을 열고 나가보니 10년 전 복동이를 모셔갔던 그 장군이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장군은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내 영감에게 건넸습니다. 어르신, 주상 전하께서 직접 쓰신 서찰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루도 두 분을 잊으신 적이 없으며 국사가 너무 바빠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받아 들고 방으로 들어왔고 할멈과 함께 조심스럽게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솜을 두툼하게 누빈 따뜻한 겨울옷 2벌과 노인들이 씹기 좋은 말린 고기, 그리고 귀한 꿀단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임금의 옥새가 찍힌 서찰이 들어있었는데 영감이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장군이 대신하여 서찰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밤바람이 찬데 평안하신지요? 저는 구중궁궐의 높은 보좌에 앉아 있으나 마음은 늘 눈 내리는 날 따뜻한 미음을 끓여주시던 그 초가집 아랫목에 있습니다. 두 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힘없고 가난한 백성을 내 부모처럼 섬기는 왕이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옷을 입으시고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언젠가 나라실이 안정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 올리겠습니다. 임금의 편지를 듣는 내내 할멈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영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었다.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우리 복동이가 성군이 되었으니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영감은 장군에게 따뜻한 술상을 차려 대접하며 복동이의 안부를 꼬치꼬치 물었고 장군은 밤이 깊도록 임금님의 근황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방 안은 화로의 온기와 오가는 정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장군이 돌아간 뒤 노부부는 임금이 보내준 속옷을 입어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옷은 마치 복동이가 직접 안아주는 것처럼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할멈은 부엌으로 나가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숭늉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임금이 보내준 고기를 넣고 끓인 묵국과 갓 지은 하얀 쌀밥이 소반 위에 차려졌습니다. 영감과 할멈은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입에 넣기 전에 먼저 서울 쪽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복동아, 고맙다. 내 덕분에 이 늙은이들이 호강을 누리는구나. 너도 궁에서 따뜻한 밥 챙겨 먹거라. 두 사람은 서로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오순도순 저녁을 먹었습니다. 바람소리는 거세었지만 그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노부부는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을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문풍지가 르르 떨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침범할 수 없는 평화로운 성체와 같았습니다. 영감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임자, 우리 참 잘 살았지. 마구간에서 그 아이를 주운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네. 할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자식 없이 외로울 뻔했던 우리에게
하늘이 천사를 보내주셨던 거지요. 이제 여한이 없어요.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어린 복동이가 마당을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 위로 별들이 쏟아질 듯 반짝이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마구간의 말들도 주인의 평온한 숨소리에 맞춰 곤히 잠들었고 세상은 고요한 축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거둔 생명이 나라의 임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그 사랑이 다시 산골 마을로 돌아와 노부부의 말년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복동이의 따뜻한 효심과 노부부의 평온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밤이라도 마음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시고 부디 편안히 주무십시오.